굿모닝 OBS가 시작한 10부작 특별기획 희망 99.9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그 7번째 주제입니다. 노동과 빈곤,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칠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동과 그 빈곤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금 더 차분히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노동자로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복지의 기준 앞에서 계속해서 문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법과 제도가 정해놓은 기준이 누구에게는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경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매주 이 시간 함께하면서 어쩌면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고 익숙한 일상인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되는 그 순간 어느 곳에선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자 인권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이 이름, 이 명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 수원지법 앞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서 인권 상담소로 시작한 다산인권센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업회에서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 학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연수원을 마치면서 수원에서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사무실 열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 그냥 이름도 없이 인권상담소라는 것으로 조그만 상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쨌든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때로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1992년도에 정식 다산인권상담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다산인권센터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독립해서 별개의 인권 활동 단체로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소송이나 법률 사건을 넘어서 이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인권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의 핵심 화두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인권은 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만큼이나 또 부담과 이름의 무게를 느끼시는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노동과 빈곤 관련해서 그동안의 판례들을 오늘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법무법인 다산의 김혜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산의 김혜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당장 내일이 되기 전에는 잘 느끼기 어려운 법과 제도의 여백을 노동과 빈곤의 문제 속에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 나이를 얘기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보시는 분들이 참 앳되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신입사원이신 거죠? 네, 작년에 예.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지금 2년차 변호사 됐습니다. 예. 이런 방송은 그럼 오늘 거의 처음이시겠네요. 네, 처음입니다. 아니 그 김칠준 변호사님 너무 그 신입사원에 부담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말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 대표님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기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컨텐츠는 제가 다 그 새로운 신입 변호사나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제가 다 얻습니다. 배우고. 아니 이렇게 근데 너무 그 따뜻한 사무실 분위기가 느껴져서
어디 그 제가 할 만한 일은 없습니까? 그 한 켠에 이렇게 저도 조그맣게 시작할 만한 뭐 없을까요? 글쎄요, 뭐 저기 외주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자, 로스쿨로 가든지 하지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노동과 인권, 사뭇 좀 진지한 이야기들 출발하기 전에 가볍게 좀 몸을 풀어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선, 그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 텐데요. 노동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만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관련 문제가 딱 이 이야기에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땀 흘려 일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보호에서조차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모두 근로자성이라는 기준을 전제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는데요. 예. 문제는 사용자들이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을 내세워 이 기준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임금체불을 당해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도 돌아오는 말은 같습니다.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조차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 채 안전을 요구할 정당한 통로가 막힌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네. 결국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은 끊임없는 숨바꼭질입니다. 이제 법을 통해서 좀 더 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면 또 사용자 측에서는 또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묘하게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네. 또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론적인 원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뒤늦게 입법이 따라오고 이런 숨바꼭질을 계속해서 해왔고 아마 오늘 말씀드린 소개도 바로 그 숨바꼭질의 과정을 네.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요즘 같은 다 까발려진 시대에 요즘에도 그래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뜨악하고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방송계에 큰 충격을 줬었죠. 지상파의 기상캐스터로 근무를 하셨던 고 오유한나 사건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이 인정됐었습니다만은 정작 이제 괴롭힘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방송을 아마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내부 문제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네, 그 당시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는 감정적 발언 그리고 반복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예. 즉 실질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외부 기획사와의 계약,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 영리활동, 출퇴근 시간 부재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 3시간 전 고정적으로 출근했고 근무일과 휴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웠으며 정규직 상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인이 괴롭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역시 바로 그 괴롭힘이 고인의 노동 현장, 즉 직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고인에 대해 이렇게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뭐 제가 방송국에서 이제 오래 근무해서 알고 있죠. 예, 고용 형태가 다를 뿐이지, 뭐 근무 시간에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지 결국에 이제 관리자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그 안에서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근로자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일은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야말로 이제 법의 보호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해로 기억되는 해가 있습니다. 바로 2001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당시 이제 김칠준 변호사님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당식 농성을
하신 사건이죠. 예. 아마 이게 특수 고용직 형태의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전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되고 네. 법원의 판결도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좀 뭐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원래는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1년간 상근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레미콘 노동자들은 아직 노조가 없었고 상조회 형태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조회라는 것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구책으로 만들었던 조직인데요. 상조회에서 어쨌든 회사 측과 소위 이제 단가 협상, 임금 네. 협상인데요.를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하는 주동자들을 그냥 계약 해지를 해버린 겁니다.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연장을 안 했었죠. 이것이 억울하다 해서 이제 참여연대에 찾아왔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이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싸웠던 기억이 있고요. 아마 이제 그때 제가 거리의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 상조의 레미콘 노동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70일간 이제 거리에서 투쟁을 했었고 마지막 어쨌든 교보 생명인가 거기에서 이제 9시에 첫 뉴스로 나올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 해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건 상조회를 풀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은 당연히 노동자다.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레미콘 노동자들 상대로 교육을 했었고 그러다가 노조 설립 신고가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전국 노동자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천여 명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근데 노조가 결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해체하거나 하려고 하는 탄압이 시작됐었고요. 이제 그 탄압 과정에 항의하는 사람이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하니까 레미콘 차량이 직결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 이제 전경이 레미콘 차량의 유리창을 깨부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게 전국에 보여지면서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지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국민들의 분노와 지지를 담아서 부천지원에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요. 당시 부천지원 부장판사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면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결정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거 아직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대법원은 아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제 항소를 했었고요. 저는 이게 법원에다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가 17일간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17일 오늘 못 뵐 수도 있었. 굉장히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족들도 걱정이 컸었겠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노동자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예. 레미콘 기사들은 이제 업무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데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사업자로 봐야지 노동자로 볼 수 없다. 였는데 2001년 부천 지원에서 처음으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논리를 깬 핵심 논리는 뭐였습니까? 자, 실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예. 건데요. 사실은 이 레미콘 기자들은 차량을 자신들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입을 하는 지입차주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도 개개인이 사업자 등록 내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전속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시 모모 레미콘 회사의 지입차주 이렇게 회사에 전속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뭐 현장에 출퇴근 몇 시까지 와야 되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회사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이 되고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끊임없이 받고 지휘 감독에 위반했을 때는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징계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직 또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또는 정직 며칠 그런데 여기는 배차 중지 이게 똑같은 거죠. 배차를 안 해주는 거. 그 기간 동안은 일을 못 하고 월급이 안 또 나고 월급이 안 나고 월급도 사실은 이런 뭐 단가표에 의해서 뭐 하루에 그 한 7차례를 돈다 하면 7차례를 계산해서 돈을 주는데 그건 급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작업 장소가 일정하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위반했을 때 징계도 받고 비록 그 이 도급료 형태로 지급
지급하긴 하지만 월급과 다를 바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결국 레미콘 기사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설립한 노조도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부천지원에서 처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근데 이제 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아직 이건 부천지원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결국에는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 보면 노동자다. 근데 이 포인트를 짚어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휘와 감독을 사용자가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지금도 이제 그 기준은 여전히 유용한데요. 근로자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와 달리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를 위해 그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그가 정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근로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지만 근로자는 사업자가 정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지요. 이 지휘 감독 관계가 노동관계의 힘의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노동법은 바로 이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정해놓은 형식만 봐서는 노동법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실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과거는 반복된다고 이 레미콘 기사들과 비슷한 싸움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뭐 이렇게 불리죠. 택배 기사들 플랫폼에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인데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군요. 네, 2024년 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앱을 통해 스스로 배달 요청을 수락할지 결정하고 배달 경로도 자기 재량으로 정한다는 이유로 지휘 감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없이 배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오토바이 리스료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을 보면 이들이 배달이나 배송 요청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쌓이고 평가 점수 하나로 생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알고리즘과 평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휘 감독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희망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타다 택시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거죠. 물론 행정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레미콘 기사들이 싸웠던 그 문제가 기술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달을 해서 20여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묘하게 그 레미콘 기사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상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와야 되는 현실. 결국에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제도의 변화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정비가 아직도 안 됐다는 부분이겠죠. 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와 정비가 조금 개선됐으면 어느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런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관행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노동 현장은 뭐 이렇게 크게 달라졌는데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법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하는 전통적인 근로관계를 이제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틀 안에는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임금이나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근로자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이 조금씩 현실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동자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판례의 미세한 부분도 아무래도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성은 조금 더 관대하게 열어놓은 반면에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판례를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구분해 볼 수 있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굿모닝 OBS 희망 99.9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와 이제 빈곤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노동자고 근로자지만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또 하나를 들어본다면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죠. 저희 이제 방송계에서도 직장 생활하다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경험과 큰 세계를 꿈꾸면서 프리랜서를 선언합니다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느냐. 소위 이제 프리랜서라 불리는 개인 사업자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주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프리랜서라는 말은 사실 좋게 들리죠. 예. 자유롭게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업무 내용과 방식도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사실상 한 곳에 전속돼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프리랜서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그야말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에 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자유롭게 일하는 직군도 있지만 고용 노동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일하는데 다만 임금만 또는 근로조건만 좀 악화된 형태의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대우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이 자유롭게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실상은 사용자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프리랜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로자인데 개인 사업자로 계약하는 좀 편법을 쓰는 이제 근로자들의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방송, 언론,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이 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방송 작가나 스태프들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전속돼 장시간 근무하고 지위를 받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되고 급여에서는 3.3% 사업소득세만 공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기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회 수어통역사 사례를 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용역업체를 통한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예.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이런 위장 고용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건설 현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마루 시공 업계를 보면 건설사, 마루회사, 현장 관리자, 개별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실제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계약상으로는 모두 3.3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처리됩니다. 이러다 보니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최근 땜빵 아파트처럼 부실 시공을 은폐하라는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기 힘든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 개인이 장기간의 사법 절차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방송계에서 특히나 이제 두드러지고 물론 모든 분야에 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례를 먼저 살펴봤는데 사용자의 계약 형태에 따라서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고 이게 마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벽이나 유리천장이 돼서 스스로의 이제 신분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99.9 노동과 빈곤,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차별 3부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4부에 관련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